그러니까 보통은 이 내용 증명 받고서 거기에서 상황 파악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고 실제로 경찰서 한번 나가시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민근 변호사님 모시고 악성 댓글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죠. 자영업 중에서는 이제 이용자들의 리뷰와 후기 이런 게 이제 민감한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게 좀 진짜 정당한 게 아니라 진짜 악성, 예를 들어서 뭐 경쟁업체에서 막 고의로 그렇죠. 단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자영업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막 허위로 막 리뷰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혹시 좀 변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례 2건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숙박업소 하시던 고객이었어요. 예. 자기 이 고객이 숙박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비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되게 비방하는 후기를 작성했어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아이고. 본인이 블로그까지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근데 근데 사실만 적으면은 뭐 네. 그러려니 하는데 좀 사실과 다른 허위 이 내용을 좀 섞어서 네.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또 굉장히 인기 글이 돼가지고 댓글이 뭐 수백 개가 달려서 그 업소에 대한 비방 여론이 형성이 됐었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을 했던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근거 없이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서 네. 악성 리뷰와 후기를 작성을 하셨는데 예를 네. 들어서 원산지를 속였다. 그리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압덕업자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네. 쇼핑몰에 그 후기를 작성하시고 그러셨던 사안인데 네. 이게 상위 노출이 돼서 그 리뷰가 네. 굉장히 타격이 많이 왔었어요. 실제로 이 쇼핑몰이 폐쇄됐습니다. 매출이 확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 이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겠죠. 굳이 여기서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벌써 이미 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예. 그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변호사 소송 대리인이나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쨌든 회복을 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금 네.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인데 예. 이거는 정말 송사고, 네. 송사를 치르는 거는 아무래도 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네. 효과적인 방법은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나 소송대리 맡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저렴하죠. 내용 증명 대신 발송을 하는 것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악성 후기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형사적으로는 업무 방해라든지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자기의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큰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지 네.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예. 당신이 한 행위가 이런 범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중단을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 형식으로 된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은 10중 8구 좀 당황해요. 네. 압박감을 좀 느끼시고 그래서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본격적인 대응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셔서 네.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쓰셨으니까 똑같은 커뮤니티에 반박하는 글을 예.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변호사 명의로. 그래서 이런 경고성 글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장문에 글을 작성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썼던 그 글이
그분이 먼저 썼던 글 못지않게 거기서 화제가 돼서 여론이 좀 반전이 됐죠. 예. 그래서 그 글을 올리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이후에 네. 즉시 모든 글을 삭제하셨어요. 인터넷에 자기가 작성했던 모든 후기와 리뷰를 바로 삭제하시고 네. 중단을 하셨죠. 가해 행위를. 예. 의뢰인분이 이제 그걸로는 자기는 만족한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농산물에 대해서 악성 후기, 허위사실 유포하신 분한테 경고를 드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회신은 왔어요. 내가 악의로 한 거는 아니다. 근데 사과는 끝까지 안 하시고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다. 또 끝까지 글을 지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블로그 글이나 후기를. 아까 첫 번째 사례는 그러면 의뢰인의 목적이 달성됐다. 가해 행위를 하신 분이 가해 행위 중단하고 썼던 모든 글을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끝났고, 네. 방금 아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건 맞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불가피하게 고소라든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례는 그래서 저희가 형사 고소를 했어요. 네. 업무 방해라든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어쨌든 고소장 내용이 완전 터무니없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경찰서에서 소환을 하죠. 그래서 경찰에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내용 증명 받고서 거기에서 상황 파악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고 실제로 경찰서 한번 나가시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합의에 임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합의에 응하면서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라든지 그리고 이 고소를 준비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은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은지, 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뭘부터 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민사 소송을 따로 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도 민사 법원에서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고서 변론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거 수집이라든지 증거 판단, 뭐 분석 이런 것들은 민사 법원보다는 수사기관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구애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진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만 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좀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합의하려고 나오고 그래서 합의금을 받으면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고소를 먼저 하고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민근 변호사님 모시고 악성 리뷰, 후기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